경기도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생 전통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전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4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속 분쟁을 넘어서 현대 사회 가족 관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정숙은 병원 복도에 서서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7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한말순이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이정숙은 비틀거리며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납처럼 차가웠어요. 평생 전통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살아온 거친 손이 하얗게 수축되어 있었죠. 엄마. 이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67년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운 건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정말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한말순은 평생 이정숙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전통시장 끝자락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딸을 키웠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나물을 떼어다가 하루 종일 앉아서 팔았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정수가, 너만은 공부 많이 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정숙은 영양사 자격증을 따서 초등학교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우셨죠. 결혼해서 아들 도윤이를 낳았을 때도 며느리 서영이를 데려왔을 때도 어머니는 항상 이정숙 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건 이정숙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5번째에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엄마.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들렸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라서. 도윤아,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말했어요. 제가 꼭 가야 돼요? 이정숙은 귓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방금 뭐라고 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꼭 가야 하냐고 물었다고요? 도윤아, 내가 뭔 말을. 아니, 솔직히 할머니하고 저희는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서요. 이정숙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통화 중이라고 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할머니의 임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영이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네요. 며느리 서영이까지. 평소에 할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그 며느리가 말이죠. 도윤아, 그래도 할머니인데. 엄마, 죄송하지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장례식 때 가겠습니다.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여전히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은 윙윙거리며 깜빡였고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 안에서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사셨는데. 이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굳은 일만 하셔서 굳어진 그 손이 지금은 얇은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새벽 5시 어머니 한말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정숙 혼자였어요.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서를 써주고 간호사가 와서 절차를 설명해줬지만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길,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뭘 위해 살았는지,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장례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이정숙은 느꼈습니다. 뭔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인생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정숙은 병원 복도에 서서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7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한말순이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이정숙은 비틀거리며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납처럼 차가웠어요. 평생 전통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살아온 거친 손이 하얗게 수축되어 있었죠. 엄마. 이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67년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운 건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정말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한말수는 평생 이정숙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전통시장 끝자락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딸을 키웠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나물을 떼어다가 하루 종일 앉아서 팔았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정수가 너만은 공부 많이 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정숙은 영양사 자격증을 따서 초등학교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우셨죠. 결혼해서 아들 도윤이를 낳았을 때도 며느리 서영이를 데려왔을 때도 어머니는 항상 이정숙 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건 이정숙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5번째에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엄마.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들렸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라서. 도윤아,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말했어요. 제가 꼭 가야 돼요? 이정숙은 귓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방금 뭐라고 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꼭 가야 하냐고 물었다고요? 도윤아, 내가 뭔 말을. 아니, 솔직히 할머니하고 저희는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서요. 이정숙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통화 중이라고 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할머니의 임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영이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네요. 며느리 서영이까지. 평소에 할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그 며느리가 말이죠. 도윤아, 그래도 할머니인데. 엄마 죄송하지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장례식 때 가겠습니다.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여전히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은 윙윙거리며 깜빡였고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 안에서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사셨는데. 이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굳은 일만 하셔서 굳어진 그 손이 지금은 얇은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새벽 5시 어머니 한말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정숙 혼자였어요.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서를 써주고 간호사가 와서 절차를 설명해줬지만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길,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뭘 위해 살았는지,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장례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이정숙은 느꼈습니다. 뭔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인생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숙은 집에서 멍하니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계시던 빈집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고 한말수님의 따님이신 이정숙 님이시죠?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태평법무법인의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상속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장이라고요? 이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요? 네, 작년에 작성하셨습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실까요? 이정숙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정수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시장 끝에 있는 그 작은 땅뿐이야. 많지 않지만 너 혼자서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정숙님.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말인데요. 네. 최근에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습니다. 이정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신도시 개발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토지 수용 대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보상금을 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봤는데 김 변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나온다는 건가요?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마 몇 천만 원 정도겠지 생각했어요. 시장 끝자락의 작은 땅이니까 말이죠. 48억입니다. 네. 이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48억 원이요. 김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8억이라니요. 그 숫자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48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땅이 정확히 개발구역 한가운데 있거든요. 이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시장 끝자락에 그 작은 땅이. 이렇게? 네, 요즘 부동산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요. 특히 신도시 예정지는 더욱 그렇고요. 김 변호사가 찬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정숙은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48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상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늦어도 반년 안에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나물 팔아서 모은 땅이 48억이라니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그 땅이 이렇게 비쌀 줄은.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자상하게 웃고 계셨어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남겨주시다니. 이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죠.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도윤과 며느리 서영이 말이에요. 장례식 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그들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이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48억이라는 돈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김 변호사에게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고요. 아직은 혼자만 알고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수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정숙은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네, 엄마. 이제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밥맛도 있었고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질지 말이에요. 특히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상상도 못했죠. 48억이라는 숫자가 가져올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정숙은 결국 아들 도윤에게 유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인데 숨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체 금액은 말하지 않고 그냥 할머니가 땅을 좀 남겨주셨다고만 했어요. 전화를 받은 도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되는데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다.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어. 별로 크지 않겠네요. 시장 끝에 있던 땅이니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전히 차가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엄청 밝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이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에 안부를 묻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응, 괜찮다만 왜 그래? 아, 그냥요. 엄마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할머니 유산권은 어떻게 돼가요? 역시나 유산 얘기였습니다. 이정숙은 씁쓸했어요. 아직 진행 중이야.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관심이 많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혼자 처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도와드리겠다고요? 장례식 때는 외할머니라고 선 그었던 사람이 지금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괜찮다. 변호사가 알아서 하고 있어. 그래도 가족끼리는 투명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투명하게요? 이정숙은 코웃음이 나왔어요. 도윤아, 너 장례식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사실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그리웠다고요? 이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숙은 생각했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며느리 서영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의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청 다정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건 뭐죠? 장례식 때는 어머니라고 딱딱하게 부르더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요. 갑자기 왜 그래? 아이고, 어머니한테 평소에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자주 안부 여쭐게요. 이정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서영아, 혹시 어머니, 그런데 할머니 유산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함께 알아봐 드릴게요. 역시나 서영도 유산에 관심이 있었네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과 서영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비싼 과일로 가득한 바구니를요. 어머니, 깜짝 선물이에요. 서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 바람이 불어서 그냥 어머니께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서요. 도윤도 한쪽에서 웃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빨리 가자고 재촉했을 텐데 말이죠. 어머니, 차 한 잔 끓여드릴까요? 서영이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도윤도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너희 둘 다 왜 이래? 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효도를 못한 것 같아서요. 효도라고요? 이정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효도다운 효도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엄마 할머니 유산거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결국 본론이 나왔네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관심이 많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복은 많으셔. 복은 많으시다고요? 이정숙은 그 말에 식은땀이 났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그냥 궁금해서요. 서영이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혹시 신도시 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알아낸 거구나. 어디서 들었어? 아, 그냥 동네에서 소문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거구나. 이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냥. 그럼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고 있겠네. 도윤과 서영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대박인데요. 정말 복 많으시네요. 서영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정숙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48억이라는 정확한 금액까지 알고 있다는 걸 말이죠. 아마 동네 소문으로 알아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돈 냄새 맡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외할머니라고 하더니 지금은 갑자기 효자효부가 됐네. 도윤과 서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이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모습 정말 볼만하다. 돈 앞에선 진심도 체면도 없구나. 그날 이후로 도윤과 서영의 공세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가 왔고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오늘은 한우 사왔어요. 서영이가 비싼 한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포장지만 봐도 백화점에서 산 거였어요. 먼 바람이 불어서 이런 비싼 걸 어머니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평소에 잘못해드린 게 많아서요. 서영의 목소리는 꿀 발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이제 그 속셈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유산 정리는 언제쯤 끝나요? 결국 본론이 나왔네요. 도윤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혼자 처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나 아직 정신 멀쩡하다. 물론이죠. 그런데 요즘 이런 복잡한 일은 젊은 사람들이 도와드리는 게 서영이 끼어들었어요. 복잡하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이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저희가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함께 한다고? 네.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니요. 이정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장례식 때는 외조부모라고 선 그었던 사람이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네요. 서영아, 너 할머니 장례식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서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외조부모상이라고 했다고.
어머니, 그때는 외할머니고 지금은 할머니야? 돈 생기니까 할머니가 되는 거야? 서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옆에서 도윤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때는 저희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할머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성묘라도 갔어? 그건 한 번도 안 갔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도윤과 서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잘할게요. 서영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잘한다고? 뭘? 효도요. 그리고 유산 관리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결국 유산 얘기로 돌아오네요. 이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관리를 도와준다고? 네. 48억이나 되는 큰돈인데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서영이 입을 잘못 놨네요. 48억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말해버렸어요. 너희 정확한 금액까지 다 알고 있구나. 아, 그게 어디서 알아냈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이라도 했어? 도윤과 서영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동네에서 48억이라는 정확한 금액까지 소문이 났다고. 이정숙은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캐고 다녔을지 상상이 갔거니까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마음이에요. 도와준다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서영이 눈을 반짝였어요. 증여 좀 하시죠. 드디어 본색이 나왔네요. 증여? 네. 어머니 혼자 그 큰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한테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요. 내가 관리하기 힘들다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내가 늙어서 못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도 더 잘하고. 도윤이 거들었어요. 재테크? 너희가? 네. 저희가 펀드도 해보고 주식도 해봤거든요. 이정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재테크를 한다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생활비 달라고 조르던 사람들이네요. 그래, 그럼 너희가 지금까지 재테크로 얼마나 벌었어? 그건 한 번도 제대로 된 적 없잖아. 오히려 손해만 받고. 도윤과 서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너희가 48억을 관리하겠다고. 어머니, 배우면 되잖아요. 서영이 억지를 부렸어요. 배운다고? 내 돈으로? 어머니의 돈이지만 결국 저희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이정숙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물려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네요. 누가 물려준다고 했어? 그게 내가 언제 너희한테 물려준다고 했지? 도윤과 서영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아들 며느리인데. 아들 며느리면 자동으로 상속받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내가 유언장 쓰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순간 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설마 뭐? 내 돈 내 맘대로 못 써?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이정숙이 일어났어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내가 치매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돈 관리 못할 정도로 늙었다는 거지. 도윤이 나섰어요. 엄마, 서영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속마음이 나온 거지. 나를 치매 걸린 늙은이로 보고 있는 거야. 이정숙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내가 치매면 너희는 뭔데? 평생 남의 돈만 바라고 사는 거지들이잖아. 그날 이후로 도윤과 서영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서 유산 처리 상황을 확인했고 증여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는 언제 만나세요? 세무사도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증여세 계산도 해봤는데 지금이 가장 유리해요. 끝없는 잔소리였어요. 이정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숙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정말 돈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윤아. 이정숙이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산소에 벌초를 해야 하는데. 아, 그거요? 사람 시키시면 되잖아요. 도윤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래도 손자가 직접 하는 게. 엄마, 요즘 그런 거 다 업체에서 해줘요. 돈만 내면 깔끔하게 해주고요. 업체에서 해준다고요? 이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알죠. 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회사에서 휴가 내기도 어렵고요. 하루만 시간 내면 되는 일인데. 엄마, 솔직히 할 때 솔직히 하죠. 저희 생활도 중요해요. 저희 생활이 중요하다고요. 할머니보다 자신들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추석 때라도. 추석에는 처가 가야 해요. 서영이 부모님이 오시거든요. 처가는 가고 친할머니 산소는 안 간다고요? 이정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도윤아, 내가 정말 내 아들 맞니?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 산소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하지만 유산 상황 확인하러 오는 시간은 있으면서 말이죠. 그럼 언제 시간 있어? 글쎄요. 한동안은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정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도윤아, 할머니 제사라도 내가 지내줄 수 있겠니? 제사요? 굳이 해야 하나요? 굳이 해야 하냐고요? 이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번거롭기만 하고. 번거롭다고요. 할머니 제사가 번거롭다고 하네요. 그럼 성묘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럼 넌 할머니한테 뭘 해줄 거야? 엄마 마음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마음으로 기억한다고요? 이정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유산은 받겠다는 거야? 그건 별개 문제죠. 별개 문제라고요. 할머니는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유산은 받겠다는 거네요. 도윤아, 너 정말 뻔뻔하구나. 엄마, 뻔뻔하다니요. 그럼 뭐야? 할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돈만 받겠다는 게 뻔뻔한 게 아니야? 엄마, 저희도 할머니 생각해요. 어떻게? 마음으로요. 또 마음이라고 하네요. 이정숙은 화가 났어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은 안 하는 거구나.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살기 바쁘다고요. 하지만 유산 받는 일은 바쁘지 않나 봐요. 그날 밤 이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굳이 해야 하나요? 번거롭기만 하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이정숙은 일어나서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자상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유산만 받으려고 해요. 이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저런 애들한테 줘야 하나요? 그 순간 이정숙은 결심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정숙은 책상에 앉아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내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산소도 안 가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럼서도 유산은 받겠다는 거구나.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너 같은 자식한테 줄 수는 없어. 이정숙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이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드님께 상속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네. 다른 곳에 기부하고 싶어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다. 유언장을 작성한 지 한 달 후 이정숙은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둘을 집으로 불러서 말이에요. 뭔 급한 일이세요? 도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요즘 유산 처리가 늦어진다고 계속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앉아라. 이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영이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했다. 도윤과 서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구나 싶었죠.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기부하기로 했다. 네. 둘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기부라고요? 그래. 장학재단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나머지는 고아원에 기부할 거야. 도윤과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어머니 농담이시죠?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농담 같아 보여. 하지만 저희가 있는데. 너희가 뭐? 저희가 아들 며느리인데 왜 기부를 해요?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들 며느리면 자동으로 받는 거야? 당연하죠.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내가 유언장 썼는데? 이정숙이 유언장을 꺼내 보였어요.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에이, 이게 뭐예요? 서영이 유언장을 보고 경악했어요. 내 유언장이야. 할머니 유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한다고 써 있어.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도윤이 소리쳤어요. 왜 안 돼?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 무슨 권리? 이정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법정 상속분이 있다고요. 그래, 법정 상속분이 있지.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어. 이정숙은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소송하겠어요. 서영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해봐. 소송. 이정숙은 담담했습니다. 정말 하겠어요. 그래, 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해봐. 그 말에 도윤과 서영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왜 이렇게 하세요? 도윤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왜긴 왜야. 너희가 할머니한테 뭘 해줬는데? 저희가 뭘 못했다고. 산소 한번 가봤어? 제사 한번 지내봤어? 도윤과 서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장례식 때는 외할머니라고 하더니 돈 생기니까 갑자기 할머니네. 그때는 뭐? 바빠서? 형편상 어려워서? 이정숙은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어요.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유산만 받겠다고. 그런 염치 없는 짓을 할 거야? 어머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영이 울먹였어요. 내가 너무해. 누가 더 너무한지 생각해봐. 결국 도윤과 서영은 정말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었어요. 이정숙을 상대로 말이죠. 법정에 서는 날 이정숙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오히려 도윤과 서영이 더 긴장해 보였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를 말씀해 보세요. 판사가 말했어요.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님 반박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정숙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했습니다. 원고들이 고인에 대해 어떤 의무를 다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원고들이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했나요?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30분 정도. 30분이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30분밖에 함께하지 않았다고요? 도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은 외조부모상까지 안 챙겨요. 형편상 어려워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또한 고인이 돌아가신 후 성묘를 한 번이라도 갔나요? 그건 제사를 지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럼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뭘 했나요? 도윤과 서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유산 소식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변호사가 또 다른 녹음을 틀었어요. 복은 많으셔. 대박인데요. 증여 좀 하시죠. 48억이나 되는 큰돈인데.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또한 증인들을 부르겠습니다. 이정숙의 변호사가 친척들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고인이 살아계실 때 원고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뵀나요? 거의 안 왔어요. 1년에 한두 번? 어떤 태도였나요? 무뚝뚝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셔도 시큰둥하고 증언이 계속될수록 도윤과 서영의 입장은 불리해졌어요. 마지막에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들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지 않았으면서 유산만 요구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소를 기각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 도윤과 서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겠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엄마, 할머니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엄마, 미안해요. 법정 앞에서 도윤과 서영이 애원했지만 이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너희와는 끝이야. 법정에서 승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숙은 약속대로 어머니의 유산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48억 중 20억은 한말순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했고 10억은 고아원에, 나머지 8억은 독거노인 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세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없어요. 이게 엄마가 원하셨던 일이에요. 이정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식 날 이정숙은 소박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했어요. 이 재단은 제 어머니 한말순의 이름으로 만든 것입니다. 평생 전통시장에서 나물 팔아 모은 돈으로요. 어머니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설립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뭐야? 뉴스에서 봤어요. 장학재단. 그래서? 정말 다 기부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말했잖아.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정숙은 피식 웃었어요. 뭘 잘한다고? 효도요. 정말 제대로 할게요. 효도는 돈 있을 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도윤아, 이제 늦었어. 이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산소 한 번 가봤어? 그 후에도? 그건 한 번도 안 갔지? 소송 끝나고도 말이야.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짜 뻔뻔하구나. 돈은 받으려고 소송까지 했으면서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잖아.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이제 와서? 돈 없어진 다음에 이정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 도윤과 서영에게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이정숙은 받지 않았어요. 정말 끝이었습니다. 대신 이정숙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거죠. 먼저 도예 수업을 신청했어요.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해보세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정숙은 흙을 만지며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함께 수업 듣는 사람들이 칭찬해 줬어요. 이정숙의 그릇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예뻤거든요.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잘 만드시는데요.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재능이라니요. 67년 살면서 누구도 이정숙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 후로 이정숙은 도예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실에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몇 달 후에는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채화였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색감이 정말 좋으세요. 미술 선생님이 이정숙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어요. 혹시 전에 그림 그려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정말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정숙은 뿌듯했어요. 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1년이 지나자 이정숙의 작품들이 꽤 많이 쌓였어요. 도예품도 그림도 상당한 수준이 됐습니다. 전시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도예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전시회를요? 왜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정숙은 고민했지만 결국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한말순의 딸 이정숙의 첫 번째 개인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전시회 개막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장학재단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순수하게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몰랐어요. 작품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정숙은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한말순 장학재단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감사하죠.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정숙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봤어요? 딸이 이렇게 멋진 일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자상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고요. 이정숙은 만족스러웠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도윤과 서영은 여전히 가끔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정숙은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정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게요. 어머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소중한 건 마음이더라고요. 그날 밤 이정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정수가 정말 잘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네,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꿈속에서도 이정숙은 웃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정숙의 두 번째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꿈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이에요.